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게 된 김영훈입니다. CDCS라고 하는 자격시험과 관련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혹은 지식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공부를 해주시고 저는 저 입장에서 애를 써서 함께 힘을 합치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간은 첫 시간인데요. 우선 혹시라도 현직의 은행원으로서 외환 업무를 조금 보셨던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에서 무역 혹은 경상 계열의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생초보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100분에 1분이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 실무 전체와 관련돼서 조금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물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역 실무 전체를 전달하겠다라는 말은 아니고, CDCS라는 자격시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규칙을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약간의 정보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을 영어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드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셀러가 하나 나올 거고요. 반대로 이쪽 편에 바이어가 나오겠습니다. 셀러의 경우에는 물건을 팔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팔 매자를 써요. 그래서 셀러는 물품을 공급하겠다 하면서 팔 매자를 쓰고, 반대로 수입자는 물건을 사겠다 쓰니까 살 매자를 써서 여기는 금전을 주겠죠. 따라서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매매 계약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이신다면 매매 계약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매매니까 보통 세일즈 컨트랙트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 수출 수입자만 있어서는 거래가 진행이 되기는 어렵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품의 이동 서비스를 활용하셔야 되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운송이라고 하는 서비스. 한편 물품의 이동 중 화물이 멸실되거나 도난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보험이라는 서비스도 이용해야죠. 그래서 물품의 제공과 관련돼서 운송하고 보험이라는 서비스가 활용될 것이고요. 대금의 지급이라는 측면은 주로 은행의 도움을 얻지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는 통상 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실천하거나 완성하려면 하단에 있는 운송과 보험, 결제라는 세 개의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다면 무역거래를 완성하려면 1.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결제계약 4개의 영역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저하고 함께 공부하게 되는 CDCS는 이 결제 쪽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에 관련된 자격증인 것이죠. 그래서 4개의 영역의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수출 수입자 사이 관계를 말하는 매매계약을 현장에서는 매매라는 표현을 덜 쓰시고 보통 무역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서 광의로 말했을 때는 무역계약이라고 말씀드린다면 4개의 영역이 다 활용이 될 때 광의로는 무역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지만, 보통은 협의로 쓰죠. 수출 수입자 사이의 관계만을 매매계약이라고 많이 부르시니까 저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무역계약이라 말씀드리면 바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 관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것으로 4개의 영역이 있으면 완벽해지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약간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리와 관련돼서 특별히 통관이라는 행정 절차를 알아두셔야 되니까 강의를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이 영역을 벗어나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무엇이지? 조금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계, 이 4개의 영역과 관련돼서 규범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 규범으로 매매계약 파트에서 중요시되는 규범으로 인코텀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은 10년에 한 번씩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2010 버전이고요. 차후에 내년도에 만들어지는 사용되는 1월 1일 날짜로 발효되는 것은 인코텀즈 2020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든 장래를 기준으로 하든 11개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자, 수입자 사이 관계에서 아셔야 되는 규범 인코텀즈는 11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결제와 관련돼서 규범을 2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하나는 UCP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URC라고 하는 것. 우선 UCP가 중요하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규칙 중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규칙이 UCP가 되겠습니다. UCP 개념 잡을까요?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을 때 바이어가 돈을 충분하게 줄 능력이 있는지 염려하는 거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커진다든지 초기 거래인 경우라면 그러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정하에서 1. 바이어가 신청해서 2. 바이어가 거래하는 은행이 발행을 해서 3. 셀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은행이 셀러에게 제공하는 지급하겠다라는 각서가 있고 이 지급각서를 가리켜서 한글로 신용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신용장을 영어로는 신용을 가지고 있는 편지다 하여서 letter of credit이라는 표현을 쓰고 현장에선 이걸 줄여서 LC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에서 돈 주겠다는 각서를 무역 실무에서 꽤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장치와 관련돼서 활용되는 규칙의 이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UCP라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UCP라는 규칙은 신용장 관련된 규칙으로만 아시면 충분하겠어요. 신용장 관련된 규칙 UCP. 이 UCP가 현재로는 버전이 600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UCP 600 기억하시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단계로 URC라고 하는 규칙 소개합니다.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으면 셀러가 물건을 보내고 물건 값을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는데 생각해보면 은행은 돈을 주고받는 걸 업으로 하니까 갑이라고 하는 뱅크에게 돈을 회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때 갑뱅크가 직접 받으러는 못 가니까 수입국가에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을이라고 하는 뱅크에게 부탁을 하고 다시 을뱅크 쪽에서 바이어에게
대금을 대신 청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 요청에 응해서 바이어가 만약 돈을 준다면 그 돈이 을뱅크와 갑뱅크를 거쳐서 셀러에게 전달이 될 건데, 그렇다면 모습을 봤을 때 갑, 을 두 개의 은행은 마치 셀러의 늘어난 팔과 같은 역할을 해서 돈을 거두어 오고 있는 거라서 모아오고 회수한다 해서 영어 단어가 모아온다, 회수한다, 콜렉트를 쓰고 이걸 명사형으로 써서 콜렉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추심이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추심이라는 업무를 하게 되면 은행이 둘이나 끼니까 말도 많아질 수도 다툼도 많아질 수도 있어서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규칙을 가리켜서 머리 글자를 따서 메모해 드린 UR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에 있는 C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콜렉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52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결론을 내리면 UCP는 신용장 규칙이라고 기억하시고 URC는 추심 규칙으로 기억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 이 CDCS를 공부하다 보면 보험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보험에 관련돼서 상품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보험 상품 중에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가정하시면 생각해 주세요. 3개 메모된 학점 중에서 원하는 학점은 뭐예요? 당연히 A를 선택하시겠죠. 보험 상품도 동일한데요. 보험 상품 중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가장 높거나 큰 것은 A라는 상품이고요. 보험자의 책임이 가장 작아서 나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보험자의 책임이 가장 작아서 나쁜 보험 상품이 C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학점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저랑 함께 공부할 때 기억하시기 편할 것 같으니 저는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이 있고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에 관련돼서 나름 중요한 거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수출 수입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인코텀즈라고 하는 11개가 기록되어 있고요. 은행에서 돈 주는 지급각서, 신용장 관련된 규칙으로 UCP, 은행에서 돈을 받아다 주는 결제 방식으로 추심, URC라는 규칙까지 기초적인 정보. 다음으로 이 영역에서 사용되는 사람의 이름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CP가 현재 39개 조항인데 이 39개 조항에서 나오는 사람의 명칭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학습하시기 편하니까요. 우선 첫째로 신용장을 사용하게 됐을 때, 신용장을 사용했을 때 수출자의 이름하고 수입자 이름이 바뀝니다. 우선 신용장을 사용하게 되면 이름이 수익자라는 이름과 개설 의뢰인 혹은 개설 신청인으로 바뀌어요. 수익자는 수출자를 말하는데 은행에서 돈 주겠다고 약속하면 수입자보다는 돈 줄 능력이 더 있다고 봐서 그만큼 안심하고 수출하시니까 이익을 받는다 해서 수익. 그래서 영어 단어가 베니핏에서 풀어서 썼는지 수익자의 영어 표현이 베니피쉬어리로 되어 있어요. 다음 개설 의뢰인 내지 신청인은 신청하는 사람이니까 어플라이의 사람 명사형을 써서 애플리컨트라고 쓰고 있어요.
나중에 신용장을 실물을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현재 필드 번호들이 있어서 수익자는 59번 란에서 애플리컨트는 50번 란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바로 베니피셔리는 셀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애플리컨트는 바이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운송 관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운송에서는 물건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물건을 보내는 사람은 보낼 송자를 쓰고 화물화자를 써서 송화인이라고 쓰고, 이것에 대응해서 받는 자를 가리킬 때는 받을 수자를 써서 수화인이라고 씁니다. 이때 송화인의 영어 표현은 운송 서류를 우리가 보았을 때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컨사이너로 쓰고 받으시는 분은 컨사이니를 쓰고 있어요. 한편 운송관계에서는 보내고 받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대응되는 것이긴 한데, 현장에서는 송화인과 함께 화주, 화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화주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화주의 영어 표현이 shipper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수출자가 바로 송화인이 되는 거고 수입자가 일반적으로 수화인이 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써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항상은 아닙니다. 지금 살펴본 것 중에서 이 신용장 관련된 규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은행이 돈을 준다라는 말은 수입자가 받는 물건값을 은행이 미리 주는 거죠. 다시 설명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석을 하게 되면 신용장 거래는 물품은 바이어가 받게 될 터인데 돈은 은행에서 주는 것이니, 바이어와 은행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용장을 만들고 돈을 주는 행위는 바이어가 받게 될 물건값을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이죠. 고로 대출해 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바이어로부터 상환받지 못할 것까지 고려하여야 되니까 우리 쓰는 말로 담보라는 걸 확보해야 되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담보로 제시하고 대출금을 받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물품 값을 미리 주는 셈이니까 물품을 은행 기준으로는 담보로 삼고 물품을 담보로 잡고 물품 값을 대출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신용장을 사용하게 되면 운송 서류상 화물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수화인으로 은행 나를 써달라라고 대체적으로 요구하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화면에 정리된 것처럼 수화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용장을 사용하면 은행으로 되는 때도 있어서 제가 바이어가 수화인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머스트는 아니고요. 거기까지. 다음 보험 소개하겠습니다. 보험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험 계약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보험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폴리시 혹은 팔러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 계약을 가입하고 나면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러면 보험사가 보험 증권을 줄 거니까 보험 증권을 소중하게 보관할 것이라서 보험 계약자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증권을
가지는 사람, 팔러시 홀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보험계약자와 상대로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 쓴다면 보험 수익자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 보험 수익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는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선 양자를 구별하면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을 두 개로 나누어서 크게 정리하면, 첫째, 사람이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보험이라고 하는데, 인보험에서 보험금 받을 권리자는 보험 수익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거 마커 같은 것들을, 분필 같은 것들이 부서졌을 때를 대비하는 물품을 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손해보험이라고 하고,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받을 권리자는 피보험자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ssured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나중에 보험증권을 읽어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소개해 드려 봤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살핍니다. 규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영역별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이제 무역 관련돼서 활용되는 각종의 문서 이름을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역 관련돼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주는 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UCP, 즉 신용장거래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적 서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선적 서류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shipping document라고 쓰고 있습니다. shipping document. 그래서 UCP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신용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라고 이해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크게 본다면 무역거래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서류들을 통칭 선적서류라고 기억하시면 지금은 충분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상업 송장이라는 서류와 포장 명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업송장은 영어로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쓰고 있고요. 보통 현업에서는 CI 이렇게 줄여서 말씀들 하고 있어요. 포장 명세서는 패킹 리스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상업송장하고 포장명세서는 통상 수출자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의 정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념을 잡을 때는 상품 명세서이면서 대금 청구서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품 명세서이면서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 서류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되는 컨텐츠는 두 가지가 돼서, 하나는 상품 정보, 다른 하나는 금액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송장만으로도 그 두 개의 컨텐츠가 충분히 제공되면 그걸로 만족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상업송장의 컨텐츠를 러프하게 쓰는 관습이 있어서 상업송장의 내역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포장명세서를 추가로 작성을 하던 것이 관행화되어서 보통은 서플라이어 쪽에서 항상 준비하는 서류는 보드에 쓴 두 가지라고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어요. 다음 이제 중요한 것으로 운송 서류가 나오는데, 배를 이용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영수증을 배선자를 쓰고 화물화자를 써서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Bill of Lading 해서 줄여서 앞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BL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기를 이용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영수증은 항공 화물 운송장 혹은 항공 운송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Air Waybill 해서 줄여서 AWB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차이점, BL은 배를 이용했을 때 운송회사가 발급해주는 영수증, AWB는 항공기를 이용했을 때. 여기서 추가 정보를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BL은 운송회사가 원본을 3장을 만들어서 우리 수출자에게 3장을 다 줍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쓸 때 BL 풀세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실무적인 해석은 BL 풀세트는 저 3장으로 기억하시면 충분하겠고요. 다음 AWB도 9장을 만드는데 9장 중에서 제3번까지를 원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AWB도 원본을 3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문제는 3장 중에 1장만 수출자에게 줍니다. AWB는 영수증에 용처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원본은 운송인용이고 제2원본은 수화인용이고 제3원본은 보내는 사람 송화인 혹은 화주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WB는 원본을 3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우리 수출자에게는 단 1장밖에 제공을 안 합니다. 따라서 AWB 동일하게 풀세트라고 쓰면 이때는 3장이라고 번역하시지 말고 1장이라고 번역하셔도 충분하겠어요. 그래서 신용장 거래로 좁혀서 소개하면은 신용장에서 BL을 풀세트를 내놔라 그러면 실무적으로 3장을 내는 것이요, AWB를 풀세트를 내놔라 라고 말하면 그때는 1장을 내는 것으로 만족된다 하는 조항을 차후에 저하고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다음 이제 증명서 중에서 현재 뉴스에서 많이 접하시는 FTA 관련된 서류를 잠깐만 건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서류가 만들어지죠.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CERT가 되니까 줄여서 Certificate of Origin, 그래서 줄여서 쓰실 때는 CO 이렇게들 쓰실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맺고 있는 FTA 체결 국가가 59개가 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걸 또 하고 있는 중이라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TA와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곳으로 수출자로 할 거냐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할 거냐, 이걸 나눠줘서 CO 발급 방식으로 기관 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는 FTA도 있고 자율 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는 FTA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DCS 시험과 관련돼서는 이쪽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관 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아시아 쪽, 아세안,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인도 이쪽의 국가들하고는 기관에서 만든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출을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 가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을 하셔서 기관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오셔요. 수입자한테 주면 우리가 말하는 FTA라는 특혜를 신청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라든지 베트남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만든 원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거죠. 신용장에서 요구하기를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용장에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증명서를 요구해서 말 그대로 수출자가 만든 것을 은행에 내서 결론적으로 중국 수입자한테 주면 중국 수입자는 아니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에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만든 것을 내가 받아야지 되는데 이거 수출자가 만든 거니까 FTA 신청 못하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혹시라도 신용장에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증명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수출자가 발행한 게 아니고 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증명서를 내더라도 은행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FTA라는 것을 아시면 그 조항이 왜 들어가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서 나중에 신용장 통일규칙에 이어서 ISBP라고 하는 규칙을 소개하면서 한 번 더 나올 것인데 문서가 소개되는 지금 첫 시간이라서 조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 드리는 것이 오래 기억 남기는 방법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왼편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편에 쓰여져 있는 서류들 이외에도 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본 시간에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했고 다 정리했습니다. 우선 규칙 소개해 드렸어요. 인코텀즈는 11개라는 것이고 신용장 규칙은 UCP라는 것, 추심 규칙은 URC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요청드리면서 보험 상품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보험 상품이 A라는 학점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영역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신용장 거래 공부가 메인이니까 이쪽만큼은 다시 거론합니다. 신용장을 사용하면 수출자는 베니피시어리로 수입자는 애플리컨트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 다음 세 번째 주제로는 서류 이름 조금 말씀드렸는데 수출자가 준비하는 상품의 명세서이면서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 송장과 포장명세서가 보완된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운송서류를 소개해 드렸는데 배 이용하면 BL, 항공기 이용하면 AWB, BL 풀세트는 실무 3장, AWB 풀세트는 실무 1장 이렇게 기억하시고 원산지증명서 영어로 CO인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기관에서 해야만 원산지증명서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발걸음을 뗐으니까 열심히 무릎에 힘주어서 뛰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도 조절해 가면서 완주하셔서 최종적으로는 합격이라고 하는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닥쳤으면 합니다. 자, 우선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